이 편의 마지막 주제로 접어들었죠. 57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인데 보충자료 뒤에 해놨구나. 보충자료 12페이지 보면 그 정보공개법의 핵심 쟁점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죠. 알 권리하고 사생활. 그래서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할 거고, 그 정보 주체인 사생활 침해자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죠. 결국은 어떤 소송이 제기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죠. 근데 다행이라 할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개 대상 정보가 더 적거든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암기 부담이 조금 줄는다 이거예요. 자, 교과서 보면 이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하고 구체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구체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이제 그 특정인이 주장하는 거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 정보와 무관한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알 권리의 핵심은 구체적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 일반 국민, 이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국민의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할 권리인데, 여기는 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이거는 대법원이랑 한자랑 똑같죠. 그 다음에 군수가 관리하는 임야조사소, 토지조사부에, 이거는 재산에 관한 것 같은데 그 재산권 침해가 아닌 알 권리 침해다. 그래서 알 권리 침해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열람복사 청구하는 게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에 대표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 침해라는 거는 이거는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열람복사 안 해줬다고 뭐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야조사소, 토지조사부, 그러니까 그 땅에 관한 재산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 열람복사 안 해준다고 소유권이 날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된 형사소송 기록의 복사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알 권리 침해다. 뭐 특별할 게 없죠. 예우자 하나도.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소를 송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의 선고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주문, 이 주문은 주된 문장 줄임말인데 이건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낭독을 해야 됩니다. 짧아요. 피고의 몇 년 몇월 며칠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그다음 줄 바꿔서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두 줄이거든요. 우리가 연탄공장 건축허가 취소소송 청주시 그 우면산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소송 봤잖아요. 그 판결 주문도. 이 간단한 거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생중계로 봤거나 아니면 뉴스 쪽에 봤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이유의 요지가 아니라 이유를 다 낭독했죠. 생중계로, 그죠? 그런 거는 좀 이례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형사소송법도 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알려주면 됐지 알 권리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끝났죠. 난리도 아니죠. 이거 뭐 여러분 재무행정에서 배울 거예요. 재무행정, 행정의 재무 파트에서 제가 시험 볼 때도 아마 그게 50점짜리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 논하라 이래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 편성 팀장 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산쟁이들은
개수조정 소위원회 여기서 최종 개수가 이제 쪽지가 막 들어가죠. 우리 지역구에 뭐 다리, 도로, 철도 뭐 이거 반영해달라 그냥 은밀하게만 쪽지가 들어가고 이건 뭐 알 수도 없어요. 공개도 안 하고 회의록도 작성 안 하고 여기서 정치적 흥정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서로 주고받기식 합의를 이름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의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과됐나 어떤가 모르겠네. 뭐 합의했으니까 통과가 됐겠죠. 이거는 추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관한 사건이라 굉장히 이런 게 시사적인 거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원회 성격이나 국회 관행 등을 이유로 동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 방침을 불허한 게 알 권리 침해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개수조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국회에 확립된 관행이고 절차적으로도 개수조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함에 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건데 뭐 헌재도 저 내막을 알고 나서 부득이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자, 법적 근거인데 헌재 결정에도 알 권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 21조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라는 거 1편에서도 다뤘죠. 환경권, 사회권과 달리. 그 다음에 알 권리 근거는 21조 표현의 자유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제목 갖고 되고 내용은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근데 알 권리의 성격이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의 복합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침해 배제, 방해 배제죠. 청구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 방해 배제, 침해 배제 이거죠.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지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정보 수집권 또는 정보공개 청구권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권이나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조례인데 그 옛날에 대한민국 최초의 정보공개 조례가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최초의 옴부즈만에 가는 게 충청북도 청수리 옴부즈만 설치 조례안이었는데 이 당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적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적법이다. 41페이지 인용해 봤죠. 조례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해야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요하는데 그 경우도 포괄적 근거로 족하다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없었던 경우 일반적인 정보 공개 의무는 없다. 이거는 법률 내용 개정되기 전에 헌재 결정이에요. 법률에는 그 청구가 없어도 적극적인 공개 의무가 법률을 물으면 있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콧물이 조금 나네. 중국과의 마늘 파동 사건인데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 행위, 특히 특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가 없었던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중국이죠. 중화민국 이러면 대만을 얘기하고 2000년 7월 31일 체결한 양국 간 마늘 계획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에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마늘 재배 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결정 물을 때 그렇고 법률 물으면 있다라고 답해야 되고. 자, 적용 범위에 관한 거는 일반법이라는 얘기고
국가안보에 관한 거 이런 게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다른 법률이니까 규정 형식이 법률이어야 되죠. 그 다르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달라야죠. 내용이 똑같으면 뭐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없죠. 뭐 국어적 해석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관한 건 형사소송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관한 불복 방법은 준항고이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 이거는 항고소송이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점이 있어요. 다 이걸 소화해야 됩니다. 일단은 형사재판 확정 기록, 형사재판이니까 형사소송법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그 특별법이다라는 거, 앞에 건 쉬운데 뒤에 거 준항고, 항고소송,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과 일정한 범위의 애국인이죠. 그 자연인은 애국인 등록대장인가? 장기 거주하는 거고, 일시적 체류일 때는 학술 연구 목적에 한정되죠. 자,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되는 거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거에 다 포함되거든요. 심지어 그 엄격하다고 하는 소송에서도 저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보여주면, 이 판례라 고해가 그런 내용은 없네.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심판 청구인 적격,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다 똑같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또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이게 충주환경운동연합 당사자 등록을 인정한 사례고. 자,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게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105페이지하고 인용했죠.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오로지 괴롭힐 목적, 이런 게 시카네라고 해서 권리남용의 그 대표예요. 물론 여기에 한정되진 않아요. 권리남용은 시카네 금지보다 더 넓은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권리남용이다 보면 되고,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대한 게 명백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결과지거 청구권에도 또 나오거든요. 결과지거 청구권, 그것도 잠깐 인용해볼까? 종합정리해서 끝내버리게. 876에 있는데 580이라고. 그 맨 밑에 판례예요. 원상회복 인정사례 상수도관인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대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 이게 시카네거든요. 이게 580이라고 연결되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그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거. 제목에다 또 부정사례라고 써놓고 그랬나? 그 다음에 부정사례인데, 소송상 유리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 부정사례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사장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이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거든요.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되기는 어려울 거고 밑에 이제 사실관계가 나올 거예요. 청구가 거부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에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 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말 나오면 애울 게 없죠. 저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출제되면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하급심 판례를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저게 아마 송파구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송파구청장 김성순 씨. 대단히 유능한 행정 전문가였는데 공개 대상 정보를 범인데 정보에 관해서 이제 판례 보면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개연성은 높은 가능성, 고도의 가능성을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이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얘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거부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원고, 공개 청구자에게 유리하죠.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거부가 적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공개하란 말이냐? 이런 적법이라는 얘기니까 공공기관이 필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정도에 관한 건데, 증명의 정도에 관한 거. 제목에다가 증명의 정도라고 쓰면 두 번째죠.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개연성으로 족하지 확실한 증거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 사경제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관리하는 정보라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면 법률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관리하는 정보, 이게 핵심이지. 직무상 작성 또는에 원래 법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얘가 작성했던 사경제 주체라는 거 작성했던 또 국민이 작성했던 얘가 보관 관리하는 거는 다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법률하고 연계하면 더 쉬워요. 이거는 공공기관의 의무 일단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이제 판례 교재니까 판례만 음미하면 여기 이제 보면은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각 학교에 어떤 학교의 급에 따른 차별이 없어요. 그래 여기 보면 윤석열 참 대가리 든 게 뭐 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 또 며칠 전에 사고 쳤죠. 진짜 법대 나온 놈들은 저도 법학 전공자지만 법 지식 빼고 교양 전반에 관한 무식한 개쌍놈 집단이에요. 그런 놈들이 무슨 어르족을 정치는 생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셨죠. 종합 예술이자 생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법 지식밖에 없는 개 닭다리들이 하고 앉았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다? 그럼 미친 국민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아니 이 초중등인데 이 병신 같은 게 고등학교니까 고등교육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고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고등교육이라고 육갑을 떨었는데 고등교육법은 전문대 이상 2년제 대학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중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무식해도 참. 그럼 뭐 외신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는 뭐 국격이라는 게 뭐 어려져도. 그래서 가까밖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여기 음미할 거는 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사건인데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속도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이 아니라 저거하고 비교할 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이쪽 밑에 보면 여기는 제한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얘는 보조금을 받는 것만 공공기관이고 정보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각급 학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42조하고 제2랑 이걸 안 띄웠네. 정오표 반영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뭐 저런 사소한 띄어쓰기는 신경 안 쓸 사람은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이게 보면 논고 잠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거고,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이거 실질이 차이가 없죠. 설립 주체만 다른 거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이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일반법 관계는 특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고,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보면 되게 쉽죠. 그래서 여기 논거가 나오는데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해서 특별히 규율하는 거니까 요거는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요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거는 정보공개법이 규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이 판단 기준인데 뭐 예를 거 없어요. 밑에 두 번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사례를 외워야죠. 한국증권업협회 얘는 특수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업협회 하니까 뭐 마치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증권회사 상호간에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 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특별법에 규율되지는 않아요.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전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거. 뒤가 제목에 한국방송사라고 써놓을까요? 얘는 해당돼요. 그래서 니은을 외워야 돼. 니은이 헷갈리거든요. 한국증권업협회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관한 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한국방송사 방송은 공익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이 YTN을 갖다가 대기업에 팔아넘기려고 지금 벌써 지분 매각 지시해가지고 추진되고 있죠. 야, 진짜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미친 것들. 그 다음에 거는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절차. 자, 문서주의의 예외도 외워야 돼요. 법률에는 웬만하면 다 문서주의고 예외를 외워야 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도록 문서 또는 구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인데 이걸 좀 이따가 587에 그거하고 비교할 건데, 자, 두 번째 쪽 보면 일단 특정을 요한다는 건 도대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를 알아야 공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상식이고 우리가 행정의 하자론에서도 불명확, 불확정, 불특정 이거는 무효사유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예외 판례도 있지만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이건 뭐 안 외워도 뻔한 상식이죠. 다음 줄. 그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에게 그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 청구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청구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되고, 다음 줄.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해도 원고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서 이를 기각해야 된다. 자,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특정은 누구의 의무예요? 공개 청구자의 의무예요. 근데 걔가 그걸 특정을 못 시켜서 못 시킨 거니까 책임이 걔한테 있죠. 그러니까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음 페이지 두 번째가 이게 586 왼쪽하고 비교되는 건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러면 부분 공개해야 되는 건 공공기관의 의무예요. 근데 특정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취소한다고 표시한다. 일부 취소 판결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공공기관의 의무인데 공공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원고 승소 판결인 취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까는 원고의 잘못이니까 일부 기각 판결. 이건 공공기관의 잘못이니까 일부 취소 판결. 비교가 되죠. 사실관계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를 한 경우 공개 방법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CD로 달라면 CD를 주는 거고 출력해 달라면 출력해 줘야 되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2, 3번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청권이 있다 이러면 거부 처분이 처분이다라는 거로 밑으로 줄줄이 연결되죠.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일 필요는 있다. 갖고 있는 게 복사본이라도 복사본 또 복사해주면 되잖아요.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뭐 출제는 엄청 많이 되는데 뭐 내용이 뭐 상식적인 거라 그 다음 미리 받고 그 분리 가능성의 의미도 이미 봤죠. 우린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규범학이기 때문에 공개에 가치가 있는 경우에 330과 비교해서 받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제한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법률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면 정보 취소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 이걸 편집을 하면 갖고 있는 자료 갖고 내가 요구하는 양식대로 편집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봐도 될 거예요. 가치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약방의 감초다라고 생각해요. 문서하면 종이문서만이 아니라 전자문서, 약방의 감초예요. 웬만한 법률에 전자문서 포함이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통제해도 된다라는 결론은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어쨌든 목적 달성된 것 같죠? 근데 협의의 소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줄 놓은 거 갖고 안 돼.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목적 달성이 된 거거든요. 아니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면 됐지. 뭘 더 얻겠냐. 더 얻을 게 없거든요. 근데 논리는 세 번째 줄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먼저 봤던 아까 아니 자,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률하고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여기에 그 8호까지 있을 거야. 8호. 9호까지 있구나.
9호까지 있는데 그 9호에 몇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밝혀야지 그냥 막연하게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몇 호인지를 안 밝히고 그냥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할 수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뭐 이딴 식의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몇 호 소정에 비공개사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인데 밑에서 두 번째 비규규령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 뭐 이런 거는 디테일할 여지가 없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거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그 두 번째 줄 나오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걸 요구하거나 이거는 앞으로도 반복해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판례상 공개 대상 정보 이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고 주석단 것까지 비교해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중에 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591로 가봅시다. 이 법령 비정보라고 해서 법령에서 주장한 건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이거 음매해야 될 거예요. 총리령 구령으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데 옛날에는 총리령 구령도 됐거든요. 그때 판례인데 지금 법률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대통령령에 한정하니까 총리령 구령 이거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뭐 옛날 법에 따른 판례니까 그대로 음미는 하겠네. 자, 핵심은 뭐냐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지정된 거.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검찰보조사무 규칙 이건 법무부령인데 이건 뭐냐면 그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공개금지의 취지는 일반 국민에게 공표를 금지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피해자죠. 당해 사건의 고소인은 피해자죠. 그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를 촉구하는 거를 고소라고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소인에게 공소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그 범죄 피해자니까 달리 다를 그 사유가 있다는 상처를 납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령인데도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비공개 대상 정보는 볼 것도 없어요. 그 6번은 출제가 됐는데 역시 국회 발급이죠. 605하고 비교해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비공개 대상 정보거든요. 근데 법령 비정보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 출제하면 난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605에 가면 605에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592. 그러니까 이거는 602에 보면 7호. 7호에 따른 법령 비정보예요.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높은 난도까지 대응을 하려면. 그 다음 비공개는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 비공개이긴 한데 8번 같은 경우는 납득하잖아요.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 수당에 관한 정보. 이거 법령 비정보다. 왜? 국가정보원은 예산 내역 그 자체가 1급 비밀일 거예요. 이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는 파악할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냐? 얘들 빼고는 다른 부처에 묻어놔요. 얘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제가 예산 편성할 때도 국방 예산에도 묻어놨어요. 그래서 각 다른 부처에 어떤 명목으로 얘네 예산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인권 유린의 앞잡이, 정권의 개망나니로 하는 그거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 어떤 나라도 이 정보기관에 이 모든 걸 공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저거는 비공개 대상으로 외울 것도 없지만 여러 번 철저됐고요. 잠깐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 대상 정도 주제가 다뤄놨나? 다뤄놨죠. 론스타 먹튀 사건 이거 관련된 판례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는 되게 긴데 제목의 밑에 세 번째 쪽은 과세 정부는 법령 비정부예요. 근데 갑단체가 공개를 청구한 정부가 과세 정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국제 중재 어쩌고 저도 뭐 복잡해요.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에 관한 건데 이것도 그 행정절차법하고 똑같죠. 사항 전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꼬리표가 달린다는 것도 법률을 숙지해야 될 대비해서 알아둬야죠. 외무부 장관이 1996년 3월경에 미국 정부로부터 당시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바 있는 1979년 다카키 마사오가 도살됐죠. 요때 79년 10월 26일 날 그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도살된 바로 그날 다카키 마사오가 도살됐고 그해 12월 12일 날 대머리 일당이 1차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날 계엄이라는 형식으로 2차 군사 반란이 일어났죠. 다카키 마사오는 반란의 수로 칠 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최고예요. 얘는 일단 여순 반란의 주동자급이었죠. 그래놓고 잡히니까 동료들 다 밀고 해가지고 그거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그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그 친일 쓰레기들 얘네들 부명운동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 1차 반란이었죠.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3차 반란을 일으켰죠. 3번 반란을 일으킨 놈이 대통령 해먹다가 총 맞아 뒤졌다는 거는 이거는 엽기적인 거죠. 나라를 지키라는 놈이 나라를 찬탄한 거예요. 3번씩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혐의였지만 나중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놈은 그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지위도 저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다른 죄도 아니고 반란죄인데.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예민한 정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비공개냐? 아니 얘가 주장 입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장 입증했다라면 이거 비공개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공개 대상 정보를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피고의 그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보안관찰법인데 여러분들은 헌법에 이런 거 관련된 거 보안관찰법하고 보호감호하고 달라요. 이거는 국가보안법 떠올립니다. 이거는 정치사범, 사상범에 관한 거. 근데 보호관찰은 사상범이 아닌 그냥 일반 잡범, 그 폭력사범이나 강간, 뭐 성범죄 이런 경우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이라고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보안관찰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알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동조하는 세력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접선이 쉽다.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안 이어도 그만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박근혜가 사고 친 거죠, 저거. 지금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 뭐 조금 있으면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골 때리는 건데.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북한하고 먼저 싸워야 될지, 일본군 먼저 퇴치해야 될지, 진짜 참. 군대도 안 간 놈이, 씨발, 뭐라 한다고. 나는 일본이 국내 진주하면 나 의병 일으킬 거야. 의병. 뭐 장소가 노량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모르겠지만
난 일본 놈들이 국내 진입하는 어떤 명분은 침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이런 건데 비공개 대상 정보고.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같이 읽는 의미는 없고 어차피 안 읽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는. 자, 그 다음에 596으로 가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건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게 법률에 나오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제한된 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정절차법 그 구호의 예외 그 제한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거 범위에 가는 건데 다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정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의 한정입니다. 구체적 영향, 이런 거 추상적 영향 디테일을 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도 판단 기준, 이건 이제 수사에 가는 것도 다가 아니죠.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거로 수사계획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 검토, 내사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고. 다음 주분. 그 의견서 등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표현은 조금 달리한 건데 단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게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판매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사용 내역. 이게 자비부담 물품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옥바라지라고 옛날에 말해 옥바라지 하는데 저도 교도소까지 가진 않아서 교도소 음식은 안 먹어봤는데 시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경찰서 밥을 먹어봤는데 그 진짜 못 먹을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4씩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 못 먹으니까 그냥 밖에서 밥 주문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자비부담 물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본다? 이런 거 신문값 잡지 이런 거. 저도 뭐 이명박 정권 때 조선일보 일면에 톱으로 운동권 강사 뭐 해가지고 보도돼가지고 난리 났어요. 세우조사 그래가지고 그때 감옥까지 갈 것까지 돼 있었는데 뭐 어떤 영문인지 교도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면은 당연히 뭐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또 교도소로 넣어달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자비 부담 물품인데, 자 이거 교도소장에 배당된 게 얼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이거는 공익과 관계되잖아요. 이거 얘가 몰래 횡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실제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사단장, 연대장이 PX 이거 관리되고 횡령해서 구속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런 상식적인 것 같고 따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눠봐야 될 거죠.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해 작성하는 근무보고서는 공개 대상.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 심사 의결을 하는 거니까 비공개. 이건 아니어도 되죠.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다시 얘는 공개. 세 가지인데 그나마 비공개 의결하는 거는 의결까지 됐으니까 그 두 개 외워두면 되죠. 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도 나눠봐야 될 게 어렵진 않아요. 그 수사기록 중에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 검토, 내서자료 등 중에 개인 인적 사항 부분, 이거는 사생활에 관계되니까 당연히 이건 비공개겠죠. 제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 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 결과 및 의견, 이거는 공개 대상인데 이거 난도를 어렵게 하면 어때요? 여기 보면 저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슬쩍 갖다가 끌어서 예를 들어보면 개인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을 제외한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출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빼고 나머지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번쯤 어떻게 됐을 걸 예상하면서 봐야지 안 당하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감사감독 검사 시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이거 전부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데 오래전에 개정돼 가지고 단서가 추가됐거든요. 그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두고 종료되면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 판단 기준에 관한 게 나오죠. 두 번째 줄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결국 비교 역량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저런 건 뭐 특별하게 뒤틀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저한 지장 초래 요 의미 판단 기준인데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음미할 부분이 있어요. 합헌이라는 건 뭐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인데 이건 골 때려요. 사법시험 2차 답안인데 이 600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600페이지에 동그라미 니은에 이게 599하고 같은 사건인데 시험 문항에 대한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사시 2차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논술 시험에. 그러면 이제 그 채점 기준과 그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채점 기준이 잘못됐다. 이거를 증명함으로써 불합격 결정을 취소해가지고 이제 사시 2차 합격하려고 한 건데 내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법시험 2차 답안지는 공개 대상 정보고 정작 내가 필요한 채점 기준표와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 웃긴 결과인데 왜냐면 이게 사법시험 논술 같은 경우 4명이 그 채점을 하는데 이 답안지에 채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에 몇 점 이렇게 채점을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심사할 때 채점할 때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래 이 답안지에는 내가 제출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 이 답안지를 복사해가지고 채점위원한테 나눠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서 그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양가 없는 답안지는 공개 대상 정보고 정작 내가 원했던 거는 비공개나 엽기적인 건데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무상으로 보상하는데 옛날에 용적률이 좋을 때 개발부담금이 거의 없을 때 이때는 예를 들어 도곡동에 그 렉설 아파트라고 거기는 가구당 거의 10억 가까이 돈을 벌었다래요. 무상보상 평수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고 예를 들어 뭐 25평짜리 이거 철거하고 30몇 평대를 받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몇 억씩 내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시절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렉스 그때가 요와 유사한 사안이 분양원가거든요. 606에 분양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깐 비교해 보면은 606에 보면 맨 밑에 발려있죠. 이게 599하고 연결되는데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에 관한 정보는 결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볼까요? 어차피 볼 거니까. 이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정보공개법의 목적 자체는 정보 공개가 원칙이죠.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정보공개 예외로서 비공개사에 해당하는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이므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미 분양이 종료된 고양시 풍동 소재 주공 그린빌 주택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 업무를 추진하는 게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 유사한 논리가 나오는데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사한 게 599에 나오는데 이것도 피부가 누군가?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밑에서 둘, 넷, 다섯 줄 좀 전에 봤던 거 유사한 거지. 재건축 사업 계약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유사한 논리죠. 그 다음 판례는 나눠봐야 돼요. 그 연구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할 때만 공개 대상 정보예요. 연구 목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국 또는 애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려 요소에는 해당한다는 거죠. 그 보충자료의 사실관계 뭐라 해놨는데 그건 뭐 예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맨 밑에 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 다자간 양해각서 여기 해가지고 어떠한 사항도 기밀로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공개 대상 정보는 뭐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7호로 가면 7호는 이제 그 정보 전체가 비공개죠. 그래서 의미와 범위에 가는 건데 두 번째 줄 보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 정보 이런 용어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내용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기록 중에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그 피의자 등의 인적 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정보 형식이나 유형 갖고 획일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만 의미하면 돼요. 문장을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독특한 논점인데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그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이다라는 거. 이거는 별로 이렇게 논거가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반복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밑에 기업 이거는 뭐 공익 이 말 나오면 비교규량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디귿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칠곡군인데 업무 추진비 이게 속칭 판공비라고 부르죠. 기관장 호주머니 이거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나쁜 놈들은 그냥 지가 땡겨먹고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업무 추진비 보면은 저도 첫 보직 때는 그 국장님이 그 업무 추진비를 직접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관 회식한다거나 직원들 경조사 이런 거로 썼는데 그 야근하면서 밥값도 내 돈으로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과 했을 때 거기 때는 그냥 그 업무 추진비로 야근하게 되면 식비를 다 밥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 제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허위로 영수증
처리하고 그 뜻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많은 그 예산 중에 하나인데,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이거는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강조했는데, 이게 논리가 얼마나 웃기느냐면 607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방송공사하고. 자, 607의 맨 위에 판례인데,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적대성 경비에 건별 집행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얘는 공개 대상 정보라 외워둬야지. 604하고 비교할 건데,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행 증빙을 공개할 필요가 크다. 근데 그 아까는 업무 추진비고 이거는 수시 집행 적대성 경비, 명칭만 다르지 거의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논리라면, 아니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게 왜 이게 공익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건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7국 군수는 공무원이잖아요. 얘 업무 추진비 공개하라고 판결 내리면 대법원장, 대법관 업무 추진비 공개하라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 대법관이 저 전북 군산의 그 국가배상에 나오는 그 안타까운 건데, 아방궁 대가에서 양주 처먹었다. 이게 공개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관한 거는 비공개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한국방송공사 여기는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저렇게 달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데, 이거는 좀 음미할 게 조금 있는데, 수사기록에 들어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의 직업 나이 등이 있는데, 그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된다. 이거 안 보면 헷갈려요. 이름이 알려주면 이거 사생활과 명예가 침해되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 이건 납득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이름이 안 보면 헷갈려요. 그 다음 주소 연락처도 이것도 스토킹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에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 경우는 그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해결적으로 뭐 공개가 원칙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거 이름이에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소 연락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 가지를 잘 음미해야 돼요. 중요한 판례인데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좀 희한할 정도로. 그 다음에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판례인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 이거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짜 웃기네. 아니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도 휴일날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도 얘가 공직에 있다는 걸 보고 돈을 주지, 얘가 사인에게 돈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판례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지금 그 쥐박이 지금 사면이 거의 유력시 되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 사면권 남용,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어떤 정치사범도 아니에요. 정치사범도 아니고 잡범이에요. 잡범. 뇌물 받아 처먹은 이런 놈을 사면한다. 그것도 어때요? 지금 2년밖에 안 살았어요. 17년 중에.
아니 이게 무슨 뭐 국가 유공자예요 이 쥐새끼가. 국격을 떨어뜨린 놈이에요. 국가 원수라는 놈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이런 파렴치범 잡범을 갖다가 2년 만에 그 15년 형기를 남기고 고작 2년 사는 놈을 사면 복권한다. 야 진짜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대법원에서 이거 공개 대상 정보라고 했어요. 왜? 아니 자기들이 재판 내린 걸 대통령이 무더기로 사면하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사면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쪽 보면 사면 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 상당수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 이게 남용이란 말이에요. 탄핵 사유예요. 뭐 지금 관행처럼 세시 풍속처럼 철따라 사면이 되는데 이건 남용입니다. 위헌이고 남용입니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개헌할 때는 사면권 없애야 됩니다. 신급제도에 따라 법원에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데 아니 예국 같은 경우는 100년에 한 명 있을까 이 정도예요.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남용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는 위헌적 관행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 알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근데 592하고 인용했죠. 그 다음에 그 사생활의 비밀에 가는 게 더 크다.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대충 납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경영, 영업상 비밀의 의미인데 부정경쟁 방지법 소정에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넓게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과 방법인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도 국민에 의한 감시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사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 보다 소극적이다. 그래가지고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면은 거부가 적법이잖아요. 그 공익법인은 거부를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부정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종합적 고려는 가볍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미리 받고 7번도 비교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황우석 사건일 거예요. 황우석. 황우석에 관한 행정행위에서도 봤죠. 그 파면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비공개는 뭐 외우지 않아도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08로 가면 이제 권리구제 수단이죠. 그 보충 자료로 미리 봤죠. 상대방은 알 권리 침해, 거부당한 상대방. 공개 결정하기로 했을 때 제3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래서 원고적격인데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모든 국민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지를 구할 법리상이 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복이 있으면 다 제기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제목 세 번째 점은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가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부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 독특한 건데 두 번째 점 보면 사단장이 갑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상 갑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리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징계가 그 확정됐더라도 그 알 권리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리상 이익이 없다. 이거는 이제 협의의 소액에 의한 거죠.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걸 청구하는 건 이건 실익이 없는 거니까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내지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 거고, 그 다음에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건데,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해서 소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는 소송에는 시간하고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저 검색하는데 시간하고 돈이 안 들잖아요, 거의.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부정돼야 맞는 건데, 그러면 각하되면 소송 비용을 또 국민이 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배려한 거다.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권리구제 실질에 따라 볼 때는 의미 있는 판례다 그렇게 보는 거고, 공공기관의 장이 피고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례는 구급수험생가 안 봐도 돼요. 이건 강론 논점이에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가 소극적 견제만 되는 거지 적극적 견제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점은 강론 논점이라, 그래서 제목의 두 번째 줄 보면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거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데, 본문에도 그 네 번째 줄 보면 집행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시민복지국장은 부위원장으로 지명해야 되고 위원장이나 일반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조례가. 그러면 조례가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대신 행사한 거죠. 이건 단순한 소극적 견제의 범위를 넘어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거라 위배된다. 이런 무효가 되는 거죠. 조례가. 대상적 격인데 뭐 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 부정한 거는 가볍게 보면 돼. 일심 그거나. 심리는 두 번째 질문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 재판장의 그 선택권 권한으로 돼 있지 의무로 안 돼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권한이 있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뭐 법률 내용 알면 당연한 거고, 국가배상 이건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뭐 고려한다라는 거. 제3자의 경우인데, 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 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 정보에 관련된 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적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될 절차를 규정한 거에 불과할 뿐이지 제3자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률 내용을 위에다 간단하게 넣어줬을 걸 그랬구나. 그러면 이 판례 규제를 핵심 정리하고 보면 핵심 정리에는 법률 내용도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정리는 핵심 정리라 하면 되고. 자, 이제 이 편의 드디어 마지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죠. 보호의 한계 비례원칙 법률 여부 이거는 다 1편 내용들이라 또 이익형사 다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이 대법원 보면은 10조하고 17조 사생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그래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건지를 정부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뭐 애울 거 없어요. 뒤틀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헌재인데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따라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말을 누가 녹음할 건지, 녹음된 기기의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누가 재산할 건지 여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아까도 봤지만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사생활 두 조항에 근거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쪽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것도 음미할 거예요. 소극적인 거에 침해 배제, 방해 배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데 헌재는 골 때리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지. 이게 5월달 판례죠. 밑에 봐요. 혼수 상태죠. 두 달 후에, 두 달 전에 내린 이 결정을 까먹고 병신같이 헌법 10조, 17조로 참 진짜 완전히 얘들이 제정신인가. 이 판례는 이번 판례는 545에서 인용했던 거죠. 정신 나간 판례예요. 두 달 전에 지들이 내린 결론을 까먹은 거예요. 어떤 특정 조항에 의할 게 아니라고 했다가 두 달 후에 10조와 17조의 근거를 준다. 이지라로 두 개를 다 외워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7조 2항 일반적 법률이 뭐죠? 우리가 1편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헌법적 근거를 두었던 거예요. 뭐 모를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이 당연히 자기결정권에 관한 제한이죠. 당연히 뭐 이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침해에 관한 건데 이거 옛날에 골 때렸죠. 군 정보기관 그 보안사령부였죠. 전두환 대머리가 거친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돼서 국가배상 인정한데, 여기 보면 유명한 분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강철 그 민주당 의원, 문동환 목사님, 그 다음에 김승훈 천주교 신부님이죠. 정의구현 전국 사대자네. 참 훌륭한 분들. 그러기 때문에 감시가 된 거죠.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에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 권리와 관련될 때 공적 인물 이론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공적 인물 이론은 그 헌법에서 그 상세하게 다뤄지죠. 자,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런 거지, 알 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의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관한 거 다 합헌이 다 넘어가면 되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핵심이 뭐냐면 첫째 줄에 나와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딱 보니까 뭐예요? 인맥지수는 사생활에 관한 거잖아요. 이건 위법한 거죠. 공개하면. 근데 그 아래 판례 보면 두 번째 줄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이거는 어때? 인격권하고는 무관한 이 변호인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위법이 아니다. 제목의 핵심 보는 순간 납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갑 조전혁 전 의원인데 참 미치광이 같은 고대 선배인 것 같은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전교조죠. 가입에 관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거로 위법하다라는 건데, 저래가지고 저게 보충자료에 사실관계 해놨거든요. 역시 쓰레기 언론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 동아닷컴 거기하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의 장애 요청에 따라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다. 그냥 이건 예외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 내용이 이미 정부 주체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했다는 것인 경우 그 판단 기준이고,
기준이 뭔지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뭐 정보 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 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밑에 보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 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즉 정보 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 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나가요. 어느 쪽의 이익이 더 우월한 거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단지 영리 목적이 있다는 것만 갖고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뒤틀 거는 없어요. 부담 없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직접 관련된 그거. 얘가 일반법이라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이죠. 특별 규정이고. 그래서 아까도 봤었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호대상 정보인데 그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는 거. 제목 갖고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 또 제목 정도 될 거고. 진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 이거 뭐 모를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순법률에 관한 건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데, 그 나이스니, 네이스니, 읽는 방법 갖고도 논란이 엄청나는데, 결론은 다 합헌이다라고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헌마 사건이니까, 주문은 기각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럴 건 없다. 그 다음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 첫째 줄의 핵심이 나오죠.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다고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단 기준은 뭐 맨 밑에 쪽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어느 대학교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뭐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위에 어때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기에 딱 포섭이 되잖아요. 이걸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과 위탁, 제공을 완전히 넘기는 거고, 그 개념 차이가 나오죠. 제3자 제공은 본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자, 핵심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받는 자예요. 얘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음 줄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관련된 자, 이거는 위탁자 본인의 이익에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받는 자, 제공받는 자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안 넘어가고 위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경우냐. 그래서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 핵심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좀 전에 봤죠. 수탁이니까 이거는 독자적 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전에 관리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 판단 기준인데, 세 번째도 종합, 뭐 특별하게 이럴 거 없고, 누출의 개념인데, 관리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도 이거는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느 주식회사인지 아마 안 나와서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야 여기는 이제 일단 위험한 상태에 이르긴 했는데, 바로 본문으로 가볼까요? 웹사이트의 폰 정보 조회 페이지에 병등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그 병등의 개인정보는 서버에 그대로 보관된 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뢰자가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여 웹사이트와 서버가 더 이상 연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병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송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했죠. 이게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면 이 바로 유출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누설 처리 의미는 가볍게 읽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7번 판례가 스탁자인데 그와 유사한 게 대리인이죠. 대리인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까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을 거예요. 굉장히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그래가지고 여기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 판례라 출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지역적인 판례라 그냥 반복해서 외워두는 게 낫겠네. 그 다음에 부정한 수단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형사 판례예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인데 밑에 두 번째 종합적으로 뭐 이런 거 외울 것도 없죠. 양벌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양벌 규정 3편에서 다루게 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처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이것만 규정이 있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니까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벌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내용은 뒤에 또 3편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어, 677에 보면 맨 밑에 나오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그 양벌 규정에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그냥 논거는 안 해놨는데 논거는 똑같아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이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 성립 요건이나 목적범이다. 목적범. 그래서 이게 목적범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 어떻게 보면 미네르바 사건이지. 거의 쥐바기 전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적용되지 않다가 보복적인 동기로 이제 적용됐던 건데 그게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었거든요. 근데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 해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았는데 무죄 판결 받든 말든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행위를 하면 괴롭힐 거다라는 그 명백한 정책 동기에 의한 수사 기소였죠. 그 다음에 뭐 부당한 목적은 모를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가히 이전에 개최된
주민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인데,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건 뭐 상식적 결론이죠. 자, 이렇게 드디어 2편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부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넘어갑시다.